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컴퓨터학과 이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BDC 또 오 교수님께서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이미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 대한 양력 소개고요. 두 번씩 넘어가네요, 진짜. 아, 그, 예. 팬데믹 이후에, 어, 팬데믹 이후에 그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크게 했던 부분들이 진짜 잘 안 넘어가네요. 멀어서 그러나? 이렇게. 요 누구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계속 넘어가네. 또. 예.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쇼핑이 아날로그 쇼핑이 디지털 쇼핑으로 넘어가서 쿠팡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만 건이 300만 건으로 이렇게 변했고요. 덕분에 덕분에 보면은 기존에 그 쇼핑몰이 한 700개 정도 분점이 한 200개가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가속화됐고, 좀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뭐 순식간이긴 하지만 시총이 100조 정도 가서 우리 시총 가격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위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뭐 한 4조, 5조 정도 캐시 아웃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이마트를 살 정도거든요. 4.8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대공룡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그런 중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금융 부분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금융 부분도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쓴 책이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암호화폐의 출현이 저는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고, 우리의 금융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썼던 건데, 오늘 주제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다음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는 왼쪽에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 특히 이제 탈중앙화된 최초의 디지털 머니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보고, 이 비트코인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은 우리 법정 화폐를 디지털 머니로 만든 CBDC로 넘어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단지 이런 금융, 돈에 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로 전환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어, 그, 음, 그 카메라를 보면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코닥이라는 120년 된 회사가 무려 2000년부터 그게 대중화되면서 12년 만에 문을 거의 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또 소니 하면은 아날로그 TV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화기의 절대 강자였던 모토로라가 아날로그 is good enough을 선언함으로써 디지털의 속도가 늦게 되고 결국은 구글하고 중국에 팔려나가서 그 사업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아날로그가 120년 된 회사였는데 절대 강자가 한순간에 한 12년 만에 디지털로 잘 적응을 못해서 사라지듯이 지금 뭐 금융회사들 보면 보험회사들은 사실 뭐 400년 된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정도 됐다고 본다면 이런 게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적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이런 코닥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코다크 됐다. 과거형 ed를 붙여서 코다크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이 코다크 될 거냐 아니면 삼성처럼 그 소니의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변하면서 전 세계 1등을 15년 동안 유지를 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아날로그 머니 위에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은행과 보험과 주식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올라가는데 이런 디지털 머니 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럼 뭐가 다르냐? 다음. 그래서 앞에서 아날로그는 B2B 기업금융, B2C 소비자금융. 그러니까 가운데에 B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다. 미들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디지털 머니 쪽은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직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면에서 B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은행과 증권거래소, 뭐 보험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미들맨의 역할을 해왔던 건데 이게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자동화되거나 플랫폼화돼서 더 이상 그 역할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보면 인터넷 혁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간에 미들맨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매, 소매상 등. 근데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거래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아마존이 나오면서 뭐 블랙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전부 다 미들맨들이 망해 갔죠. 그리고 이것들이 글로벌로 확대를 가고 있고 가격은 저렴하고 또 생산자한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인터넷 유통혁명인데 바로 금융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가 블록체인이 신뢰 플랫폼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은행이나 주식거래소나 이런 보험사 등 이런 미들맨들을 바로 지나쳐서 바이패스해서 직거래 금융자산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인터넷에서 일어났던 혁명들, 즉 아마존 같은 것들이 바로 금융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누가 넥스트 금융의 아마존이 될 건가 이걸 놓고 전 세계가 다 달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P2P 업체인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P2P를 할 수 없지만 다음.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사면 이거를 기반으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델파이, Decentralized Financing, 즉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으면 이자를 안 주지만 비트코인을 대출해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뭐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센트럴라이즈 플랫폼도 있지만 디센트럴라이즈 각각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직거래 은행 플랫폼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스위스는 빠르게 이것을 법제화해서 다음 5개의 은행들이 출발을 했고
이 은행들에게 보통 은행의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5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은행이 이런 암호화폐를 만질 수도 없고 취급할 수도 없는 그런 후진적인 그러한 산업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는 이제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은 스위스가 그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기서 규제 당국도 배워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혁신적인 것을 죽이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도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리브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반대에 막혀서 결국 다임이라고 하는 2.0을 내놨죠. 그러니까 달러 1달러를 기반으로 리브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임이라는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5억 명이 이러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다음으로 넘어보시면 알리페이가 처음에는 페이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급결제. 근데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한 달 사이인가 그 정도에 한 89조 정도 되는 돈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출해주고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은행으로 간 것처럼 페이스북이 이런 결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만약에 은행까지 간다 그러면 25억 명이 쓰는 글로벌 대형 은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에 이런 이제 페이스북이 위안화를 빼버리고 여러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크게 긴장을 했었죠. 다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암호화폐에 보면 이렇게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가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쉽게 사거나 이제 결제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플랫폼 회사인 텐센트가 홍콩의 퓨전 뱅크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버추얼 뱅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터넷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존의 인터넷 은행에다가 크립토 라이센스를 10개를 줘서 토큰을 발행하고 저장하고 매매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금을 패깅해서 금 토큰을 발행을 해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1,000만 명이 되는 중국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이런 토큰이 명동에서 널리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바쁜 것이 이제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리브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CBDC에 대해서 말씀해서 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디지털 원화가 발표가 되고요. 시범 사업으로 혹시 모르겠지만 뭐 카톡이나 뭐 삼성페이나 뭐 여러 가지 은행의 앱을 통해서 디지털 원화가 주고받는 일이 아마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은행의 계좌, 즉 독점적인 지위였잖아요. 고객과 만나는 그 계좌가 이제는 핀테크 회사로 넘어갈 거다. IT 회사로.
왜냐하면 더 이상 은행 계좌 없어도 원화를 받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굳이 은행에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계좌를 액세스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런 카카오나 이런 뭐 삼성페이 이런 데서 바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삼성은 이미 그 S10 이후에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액티베이션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비트코인을 내 핸드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삼성에 있는 누구한테나 그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우리나라의 계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누가 이 디지털 지갑을 까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삼성이 굉장히 유리하다, 애플하고. 왜냐하면 삼성은 5억 대가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자지갑만 탑재를 하면 전체 금융을, 디지털 금융을 액세스하는 게이트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 우리나라 금융 산업들, 회사들이 금융 서비스를 그 위에다가 올린다면 앞으로 우리 5천만이 아니라 5억 명이 되는 금융 소비자를 액세스하는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산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이렇게 멋진 부동산이 100억이, 강남 빌딩이 100억이 있는데 제가 뭐 100억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토큰의 소유권을 디지털 증서로, 그걸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쪼개 가지고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카자코리아 같은 경우는 105억짜리 빌딩을 5천원권으로, 그러니까 강남 빌딩에 내가 10,000원 많지만 그 강남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서 임대 소득이 3개월마다 꼬박꼬박 오게 되고, 또 그 빌딩 가격이 오르면 그 양도소득도 차액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세종텔레콤이 이런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그런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금도 이렇게 토큰으로 되고 있고요. 다음. 미술품도 이렇게 토큰으로 되고 있고요. 다음. 네, 그래서 미술품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그러면은 뭐 만 원어치로 쪼개서 부분 소유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제 자산으로 돼서, 여태까지는 데이터를 공짜로 줬는데 이제는 돈을 받고 데이터를 주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빅 트렌드는 이 여러 개의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자산을 토큰화, 토크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소유권을 디지털 증서로 쪼개서 그것을 전 세계로 유동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자산, 이런 부동산, 금, 은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자산, 데이터, 뭐 컨텐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세 가지 크게 있는데요. 일단은 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미술이나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 위에서 발행을 하는 발행회사, 그죠? 이제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회사, 그리고 그거를 거래하는 거래소, 이 세 가지가 잘 셋업이 된다면 전 세계의 부동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나라를 찍고 전 세계로 나가면 거기서 1%의 수수료만 받아도
굉장히 부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점점 커지고 이것이 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 갇혀 있던 금융이 이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으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들을 좀 크게 키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